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웹 콘텐츠 창작과 계약으로 여러분들하고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긴급 특강, 좀,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긴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모르면 좀 큰일 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긴급 특강으로 좀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과에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쓰는 학생들이 많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분들이 대학 제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공모전이나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출판 작품 모집이나 이런 데에서 작가가 먼저 참여를 하거나 신청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제안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 활동을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나라는 작가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계약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은, 법적 계약은 딱 정해진 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작가한테 유리한 계약도 있지만 당연히 불리한 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었다, 라고 할 만한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하겠죠. 저도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계약과 관련해서 상담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계약 상담을 많이 받겠죠. 그래도 이 전공 학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이런 계약 관련해가지고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식이 있는 사람,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좀 상담을 하고 이 계약이 좀 제대로 된 계약인가, 제가 해도 돼야 하는 계약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이런 학과에 속해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계약인가요, 교수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생겨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봤더니 물론 괜찮은 계약도 있고 좋은 계약도 있습니다만 어떤 계약은 제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고 싶은 계약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이 계약은 지금 학생이 생각하는 계약하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계약인 것 같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저 몰랐어요, 교수님. 이런 답변을 받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창작하게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게 완성이 되면 내 거가 아니라 회사 거. 이런 경우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사한테 작품을 만들어주는 노동자인 거지, 내 작품을 가지고 회사랑 계약하는 작가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런 계약도 많아요. 그런 계약도 많은데, 그런 걸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전혀 모르고 내 작품에 대한 계약인가 보다라고 하고서 덜컥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신나게 열심히 써가지고 완성을 해서 회사한테 자 완성했어요라고 주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거예요라고 하는 경우 그거를 그때 돼서야 알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긴급 특강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길게는 진행 안 할 거고요. 한 30분 정도만 진행을 할 거고 우리 학과 학생들은 좀 필수로 또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웹 콘텐츠,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혹은 웹이 들어가는 어떤 무언가든 그런 거를 만드는데 관심이 좀 있는 분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작가 혹은 크리에이터가 될 거다, 혹은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한번 내용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자, 내 작품이 내 거가 아니라고? 나는 작품 계약을 내 작품을 써가지고 내 작품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작품이 내 거가 아니고 회사 거래.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자, 이거 얼마 팔렸어요? 이랬더니 회사가 그럼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이러고 야, 이 작품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가 됐네요. 예, 그거 뭐 작가님이 아실 필요가 없죠. 작가님 게 아닌데.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똑같은 말 두 번 했죠. 어쨌든, 예. 이런 일들을 좀 방지를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보세요. 내 작품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작가들하고 똑같이 무언가 작품을 썼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그 작품이 내 거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거 그럼 완성하면 이 작품 누구 거 돼요? 한마디로. 예, 작품의 소유권이 누구냐? 작품의 저작권이라고 하죠.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회사한테 있더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작품이 영화화가 된다 그래. 와, 너무 신나. 그렇죠? 야, 영화화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많이 보겠고, 유명해지겠구나, 이 작품이. 그다음에 돈도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은 회사 건데 작가님이 뭐 아셔서 뭐 하게요. 혹은, 최근에 이거랑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2차 창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뭐 영화화나 드라마화나 뭐 뮤지컬화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출판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덜컥 그거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해버렸더라. 그건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작가분은 그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일이 벌써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권리는 그분한테 있다고요. 근데 아예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를 자세하게 봤더니 영화가 되든 말든 그건 작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 이거를 계약할 때 알면 상관없는데, 그렇구나. 이거는 이 계약은 이런 계약이구나. 알았다. 이걸 감안하고서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한 상처를 받는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내 작품은 앞으로 영원히 그 회사에서만 출판할 수 있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그 모든 인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 10년 동안은 A라는 출판사에서 했다가 계약이 끝나가지고 B 출판사로 옮겨가가지고 B 출판사에서 또 출판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작가님 작품은 영원히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돼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역시 그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제일 핵심적인 네 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계약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든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든 요 네 가지만큼은 좀 아십시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콘텐츠 목차입니다. 오늘 할 얘기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저의 작품은 누구의 건가요? 이거 일부러 제 작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썼잖아. 그럼 내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내 작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소유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작권인데 일부러 제가 소유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알기 쉽도록 좀 직관적으로 알도록 그렇죠? 이 작품 누구 겁니까? 제가 썼으니 당연히 제 거 아니에요? 아닌데, 계약서 봤더니 이거는 회사가 물건 만드는 거를 작가가 만들어 준 건데,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거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작품이 이렇게 히트 칠 줄을 몰랐어. 출판사도 이렇게 히트 칠 줄을 몰랐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죠. 베스트셀러 작품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야, 이렇게 100만 명이 볼 거라고? 이 영화를 1000만 명이 볼 줄은 몰랐네. 한 500만 명 보면 잘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일들 얼마든지 생기죠. 근데 그러면 보통 저작권자가 작가가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이 내 웹소설이 100만 명이 볼 줄 알았는데 1억 명이 봤대. 이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기 100만 명이 볼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1억이 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돈을 100배를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배를 더 받는데
근데 출판사가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작가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 작품인데요? 작가님 작품이 아니고요. 뭐 작가님한테 고마우니까 작가님한테 한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황당하겠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렇죠?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제 작품이 드라마화, 영화화가 된다면 누가 결정권을 가집니까? 결정할 건 많죠. 할까 말까도 일단 결정을 해요. 그렇죠? 내가 영화화가 되면 무조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작품이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어. 온 국민이 다 보는 웹소설 작품, 웹툰 작품이 됐어. 그러면 굉장히 유명 영화사에서 그 제안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회사든 영화화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유명한 작품이라면 어떨까? 요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주연이 송중기 씨죠? 굉장히 탑 배우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작가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좀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하고 좀 우리가 알 만한 굉장히 큰 방송국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 걸 결정을 한 거를 결정을 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배우나 이런 거를 상관없이 그냥 결정을 할지. 이런 것들 이제 작가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 영화가 된다길래 내가 작가가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나는 좀 이 배우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출판사에다 딱 전화를 했더니 작가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가 되는 거? 이렇게 되려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관심을 가지세요? 그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응원 감사드려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료. 그러니까 계약이 영원할 수는 없죠. 계약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뭐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2년 계약하기도 하고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3년 계약을 하기도 하고 1년 계약을 하기도 하고 한 번 계약을 했더니 이사 못 간대. 뭐 이런 일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예. 평생 살아야 된대. 뭐 이런 계약 우리가 맺어요? 안 맺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콘텐츠 계약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출판사가 어떻든 평생 우리 출판사에서밖에 못 내. 뭐 이런 계약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계약을 맺으시겠어요?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제 작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썼는데 당연히 내 거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작품은 당연히 작가의 것이다. 작가가 창작을 했으니까 내가 창작한 한 건 다 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계약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강연을 많이 하죠.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를 한 뭐랄까요. 녹화 콘텐츠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그냥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한테 강의를 의뢰한 곳이 있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구청에서 강의를 의뢰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줬다. 그렇죠? 근데 그럼 구청에서 내가 돈을 받고서 구청에서 강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의 누구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 구청에다 전화해서 저번에 제 강의한 거 구청 유튜브에 올리셨던데 그거 지워주세요. 그거 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의뢰할 때부터 서로 간에 정확하게 저기를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신 건 맞지만 우리 구청에 올리는 거는 우리 구청 자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시당초에 이건 구청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구청 행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품도 내가 썼으면 당연히 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장에서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만들었잖아. 그럼 그 자동차 누구 거예요? 공장 거죠. 공장 거죠. 예, 그런 식의 어떤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 번째 줄. 작가와 회사가 나의 작품 출판을 계약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내 작품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을 출판하는 거를,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출판사한테 맡기는 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작품은 내 거예요. 작품은 내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 예를 들었죠. 자동차 공장처럼, 좀 공장 입장에서, 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부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부품 만들 사람을 고용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 부품 만든 사람을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부품을 만들었다 그래도 그 부품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께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공장은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 부품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노동력을 인정을 해서 그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작품에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회사 소유의 사례를 볼게요. 회사가 작품 제작을 작가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작품을 만들 건데 이 작품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시켜서 만드는 거죠. 누군가한테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회사가 작품 제작을 작가한테 의뢰한 거니까 우리 작품을 작가가 만들어 주세요. 작가님이 우리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작가한테 뭐를 지급할까요? 돈을 지급하죠. 근데 그게 돈이 뭐냐면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 인세 개념이에요. 당신 작품 맞는데 당신 작품을 우리가 좀 활용하도록 돈을 줄게요. 아니면 당신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해줄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출판 계약인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우리 작품을 만들었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력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드릴게요. 한마디로 인건비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가 나쁜 계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게임이랑 광고 생각해 볼게요. 게임입니다. 회사가 우리 게임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을 고용을 하겠지. 그중에는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작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게임에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자, 근데 워크래프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워크래프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워크래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래프트의 스토리를 만들 사람을 작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서 작품을 그 스토리를 만들게 했어. 근데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스토리 작가가 어느 날 퇴사하면서 자, 이 스토리 내 거 이러면서 퇴사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갖고 가면서 퇴사를 하면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예 회사에서 내려야겠죠. 못 팔겠죠, 회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계약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스토리가 들어간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스토리 작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출판 계약이 아니라 뭐 활동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뭡니까? 뭐 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웹소설 작가를 해가지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계약을 맺었으면 회사가 작품 제작을 나한테 의뢰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한 돈을 받죠.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거지. 내 작품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작품을 만들기 회사 작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그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 학생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좀 젊은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 계약서인데 회사가 작품 제작을 작가한테 의뢰하는 계약서인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창작 계약서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이 특강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을 해준 거죠. 그렇죠?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작가 소유의 사례는 뭐냐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작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아야 되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팔고 출판을 하는 걸 작가 개인이 하기는 이제 웹에서는 가능은 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뭐 내가 웹소설 작가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내 웹소설을 팔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팔아본 회사 혹은 많은 작품을 팔고 있는 회사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 그 출판사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이 돼서 자, 이 작품 우리 출판해 봅시다. 이러면 회사가 알겠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출판을 하겠습니다. 출판을 하고 출판을 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돈에 몇 대 몇으로 뭐 6대 4, 뭐 5대 5, 뭐 7대 3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그 수익을 나눕시다. 그쵸? 예,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작가 소유 회사래요. 이거는 작가가 내 작품을 어떻게 출판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작가가 갑일 수도 있어요. 그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작가를 고용했느냐. 이거 하고요. 작가가 자기 작품을 출판하려고 출판사와 출판 계약했느냐. 다른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부터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작품 누구 거냐? 작품 누구 거냐? 계약서 찬찬히 보시면, 뭐, 물론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계약서라는 걸 그렇게 남한테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다 계약서 남한테 보여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이 누구 거냐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나와요. 나오니까 일단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이게 가장 전제예요. 지금 내가 내 작품 쓰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남의 작품 만들어주고 있는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작품의 수익 배분. 자, 인세라는 거는 도장 인자죠.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돈이에요. 도장 찍어주는 돈인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옛날에 옛날에 이 작품에 대해서 인지를 발행을 하고 인지가 몇 부가 나갔으면 이게 몇 부가 팔린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가한테 지급하는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의 용어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한 권 팔렸을 때 얼마 받느냐? 웹소설은 한 화 팔리면 100원이잖아요. 100원을 팔리면 작가한테 10%가 들어갈 수도 있고, 70%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계 표준은 플랫폼이랑 직접 직접 연재했을 때는 한 70% 정도고, 내가 100원 팔리면 70원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CP 업체, 그러니까 출판사를 꼈다 이러면 그 중에서 또 출판사가 중간에서 한 30% 정도 갖고 가니까, 30% 갖고 가니까 한 4, 50원 정도. 100원 중에 4, 50원 정도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웹소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해외의 업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10%, 20%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종이책 시절에 약간 인세 수준이긴 한데, 내가 좀 습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내 작품을 내준다는 게 일단 기쁘다. 그럼 10%도 할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항상 알고 하면 돼요. 알고 하면. 그쵸? 야, 다른 데는 내가 내 작품이라는데, 여기는 회사 작품이야? 어디, 그러면은 돈이라도 좀 많이 주나 보자. 그거 왜, 그게 단점이니까 장점은 뭔지 보자. 이래가지고 장단점을 따지시면 괜찮아요. 장단점을 따지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강의를 할 때, 혹은 제 책을 쓸 때, 어, 제 글을 쓸 때, 이게 내 글이냐, 회사 글이냐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내 글이 아니라 회사 글인 경우가 생긴다고. 혹은 내 강의인데, 내가 한 강의인데 회사 소유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다른 걸 따져봐야죠. 그 대신 그러면 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강의료를 많이 주더라. 아니면 이거는 내가 실제로 팔려고 그러면 팔 수 없는 돈인데 여기 기관에서는 이런 글을 의뢰를 했으니까 상업성이 없는 글인데 이 기관에서는 이런 글을 쓰면 돈을 준대. 그럼 내가 이 글을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수요가 있는 기관에서 돈을 그냥 받고 이 기관한테 글을 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건 괜찮네. 이런 팔면 돼요. 이런 팔면 되는데 인쇄 비율도 마찬가지죠. 이거 10%면 되게 인세 비율이 낮은 건데, 외부로 치면. 그럼 무슨 장점이 있나? 근데 그거를 또 준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보죠. 자, 선인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를 보면,
선인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선인세는 뭐냐면 인세는 어쨌든 책이 상품으로 완성돼야 발생하기 시작하죠. 판매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비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원짜리가 한 100만 권은 100만 뷰는 나올 것 같으니까 1억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서 1억 매출의 10%인 1000만 원 정도는 작가님한테 미리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는 판매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그 1000만 원까지는 그 빚을 갚아 나가시고 빚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해요. 인세로 갚죠. 자기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인세로 갚죠. 그래서 인세 중에 일정 비율을 미리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500만 원을 팔았다. 500만 원 인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 책이 실제로 유료화가 돼가지고 500만 원 팔 동안은 나는 돈을 못 받아요. 왜냐면 미리 받아놨으니까. 그 돈은 미리 받은 거예요. 5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인세는 미리 받는 인세다. 인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세의 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세, 선인세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은 그건 작품은 작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절은 뭐냐면 작품의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된 비율에 따라서 인세를 지급 완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작품은 저 단행본 내가 뭐 10,000원짜리 단행본을 한 권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출판사가 나한테 제안을 해요. 작가님, 이 책은 한 10,000권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0,000권 팔렸으니까 1억 원어치 팔릴 것 같고요. 맞나요? 만 곱하기 만이 1억 맞죠? 예, 1억 원 정도 팔릴 것 같고요. 이 1억 원 중에 작가한테 인세는 종이책은 10% 주니까 작가님한테 드릴 돈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미리 드릴 테니까 혹은 1,000만 원보다는 좀 많이 한 1,500만 원 정도나 2,0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얼마가 팔려도 그냥 그거는 매절 더 이상은 인세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인세 지급 완료하는 거죠. 예, 인세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이러면 작가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각을 해서 야, 내 책이 10,000권이 팔릴 거라고? 에이, 한 5만 권은 팔릴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선인세 2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거절해야죠. 왜냐하면 5만 권이 팔리면 5억 원어치가 팔린다는 거고 그거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나 이 책은 나는 인세는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준답시고 나한테 2천만 원 주면 나는 손해죠.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인셋 이 매저를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권 팔릴 줄 알고 2만 권으로 계산된 매저를 거절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10,000권도 안 팔렸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인세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좀 후회할 수 있죠. 야, 내가 그때 매절 2천만 원에 하자 그럴 때 받아들였으면 야, 되게 내가 2천만 원 벌었을 텐데 그때 5천만 원어치 팔릴 줄 알고, 그러니까, 저 5만 권 팔릴 줄 알고 거절을 했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10,000권밖에 안 팔려서 내가 1,000만 원 손해봤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출판사가 이 매저를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매저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리 뭐 계산을 하고서 이제 끝내는 수도 있고, 혹은 출판사 입장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떠안고서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작가한테 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매절을 하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10,000권 팔릴 줄 알고 매절 받았는데 10만 권 팔리고 100만 권 팔려가지고 그럼 어때요? 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권이 팔리면 10억을 받겠죠?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권, 2천만 원 받았으면 내가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인세라는 건 뭐예요? 인세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비율로 가요. 비율로 가서 10,000권 팔리면 10,000권 팔린 만큼, 100만 권 팔리면 100만 권 팔린 만큼, 1억 권 팔리면 1억 권 팔린 만큼 곱하기를 해가지고 10%면 그거의 10%를 받는 거고 70%면 그거의 70%를 받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내절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하고서 그 제한을 그러니까 공짜로 하진 않겠죠. 제한을 하려고 지금 매저를 제한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를 거예요. 제한 이저 권리를 앞으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돈 좀 더 드릴게요. 이런 저기가 말하자면 당근이 오겠죠. 그럼 그 당근을 받아들이는 게 작가한테 손해일 수도 있지만 이익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인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작가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매저를 걸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저를 걸게 된다 그러면 혹시 계약서상에서 매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내 작품 100만 권 팔릴 것 같은데 10만 권 팔릴 거라고 매저를 계산을 해왔네. 그럼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노란색 보세요. 아까 회사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뭐예요? 저 노동의 대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는 야, 이거 저 100만 부 팔렸는데 저한테 100만 부 팔린 만큼 지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회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작가랑? 우리는 저 작가님한테 일 시킨 거고요. 일 시킨 거에 대한 돈 줬어요. 이거는 작품이 잘 나가는 건데 이 작품은 우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상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부품 100개 만들었다고 어, 그 100개 받은 만큼의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 부품이 자동차 값이 세계에서 폭등해가지고 부품 가격이 100배로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부품 가격이. 그럼 저 부품 저 만든 거 돈 더 주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회사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누구 거냐 따지는 거라 그랬죠. 이 지금 내가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국은 내 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계약을 맺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자, 2차 창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 창작이라는 게 뭐예요? 2차 창작은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을 다른 장르로 다시 만드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내가 웹소설, 웹툰을 썼는데 드라마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웹툰을 만들었는데 웹툰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이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피규어를 팔고 있어. 그러면 이거 다 작가한테 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슐츠라는 스누피 작가분 있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그 문화예술계에서 거의 그 1980년대 기준으로 보면 좀 옛날이긴 하네. 마이클 잭슨, 스티븐 스필버그, 슐츠 그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슐츠 씨입니다. 그 슐츠 씨, 스누피 작가 슐츠 씨가 1, 2, 3위를 차지했어요. 연예인 순위, 연예인 수입 순위에 마이클 잭슨하고 스필버그는 당연히 80년대 제일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고 80년대 제일 잘 나가는 그 누구야 가수였고 이러니까 1, 2위 하는 건 당연한데 3위가 슐츠, 스누피 작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아니 스누피 작가는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스누피를 내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도 안 보는데 만화를. 근데 알고 보니 뭘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스누피의 캐릭터 제작. 그렇죠? 뭐 내가 시계를 사도 거기 스누피가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게 다 2차 창작이에요. 2차 창작인데, 그러니까 이 2차 창작의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2차 창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죠. 어떤 작가님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작가님이 내 작품은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안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거를 누가 덜컥 뮤지컬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뮤지컬로 만들어 버린 케이스가 있어서 요즘에 좀 뜨거운 그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나는 내 작품 영화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아유 나는 내 작품 캐릭터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이 돈이 된다 그래도 아니야. 나는 내 작품을 요 작가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나는 이 작품을 소설로 쓴 작품이고 내 작품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소설로 좀 차분하게 읽으면서 접해줬으면 좋겠다. 만화로 만들면 만화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내용이 좀 바뀔 것이고, 영화로 만들면 또 영화로 만들려고 또 내용이 좀 바뀔 것이니까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나는 내 작품 저 캐릭터로 만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러면 돈이 될 텐데 왜 싫으세요, 작가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작가 마음이죠. 자기 거면. 그쵸? 아유, 나는 저 만화로 만드는 거 싫어요. 난 영화 내는 거 싫어요. 이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창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다음에 일단 영화를 만든대.
그러면 자, 관객이 100만 명 들면 나한테 얼마 들어가요?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화 하는 건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그럼 나한테 얼마 줄 건데? 그냥 그냥 한꺼번에 1억 원 줄 거예요? 아니면 런닝 개런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런닝 개런티. 그 배우들도 출연할 때 뭐 브래드 피트다 이러면 브래드 피트가 어떤 작품 출연할 때 10억 원 뭐 이렇게 딱 부를 수도 있고요. 뭐 100만 달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50만 달러 기본으로 하고 관객 10만 명마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런닝 개런티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런닝 개런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도 내 작품, 내 웹소설을 가지고 만화를 만든대. 그러면 그 만화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내 웹, 그런 거. 그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2차 창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당연히 각색을 하거나 내용 변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호흡이 긴 소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극장용 영화를 만들면 축약을 막 하잖아. 그쵸? 예, 그 다음에 관객들도 가끔, 야, 어떻게 원작이 이렇게 좋은데 원작을 이렇게 엉망으로 저 영화로 만드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긴다고. 그러면 작가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계약서를 보면 써 있어요. 요즘 웹 콘텐츠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2차 창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창작에 대한 얘기가 없다? 혹은 2차 창작의 소유는 회사가 가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이러면 그거 여러분들 따져봐야 돼요. 내가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계약을 제공하고 있나? 다른 데서 혹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나? 라고 하면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켜야죠. 그렇죠?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들은 내 작품은 웹소설에서 승부를 볼래?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웹툰화도 생각해보고 드라마도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2차 창작이 뭐 나는 이제 신인 작가인데 2차 창작이 뭐 먼 훗날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덜컥 내년에 웹툰화가 된대. 근데 내가 계약서를 봤더니 2차 창작에 대한 권리 부분을 안 읽어봤더니 아예 제대로 돼 있지도 않더라. 회사 마음대로 하더라. 뭐 가령 2차 창작 오퍼가 들어오면 그건 회사가 결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나 수익 배분은 뭐 나중에 회사가 결정합니다.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파악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역시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맺을 때 내 작품인지 회사 작품인지 따지지 않고 있다가 2차 창작 된다고 신나가지고 자 이거 그럼 2차 창작하는데 저 만화가가 2차 창작하는 건 전 반대할래요. 나 저 사람 싫어요. 라고 하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작가님이 웬일로요? 그쵸? 작가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뭐 이런 말 들어가지고 괜히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종료. 계약이라는 건 당연히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작품에 대한 계약은 언제 대부분 종료되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책이 나오고서 한 3년, 5년 안에 종료가 돼요. 보통 종이책은 한 5년 정도입니다. 3년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이책은 완성하고 책을 내잖아. 근데 웹 콘텐츠는 언제 내요? 연재를 시작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혹은 연재를 하기 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따로 정해요. 따로 정하는데 대부분 따로 정하는 경우에 많은 게 뭐냐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재가 종료되고 3년, 가령 내가 웹소설이잖아요. 1화 쓰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1화에서 한 200화, 그 연재 완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년 이상 걸리죠. 1년 이상 막 걸려요, 보통. 그러면 내가 계약은 2020년에 했는데, 그쵸? 계약은 2020년에 했는데, 이 해당 계약 작품의 연재 종료는 2022년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3년, 2025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2020년 거라고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한 건 2020년이지만, 그 계약서의 작품을 연재 완료한 게 2022년이다 이러면 2025년에 계약이 끝나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언제 계약이 끝나나. 혹은 작품을 출판사에 넘긴 후 3년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플랫폼에 연재가 쭉쭉 되고 있는데 내가 되게 빨리 썼어. 그래서 미리 200화를 미리 다 써가지고 넘겼어. 그러면 그 넘긴 시점부터 3년이냐? 아니면 넘겼지만 연재는 계속 천천히 그 시간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020년에 계약을 하고 완성본을 출판사한테 2021년에 넘겼는데
출판사는 그거를 1일 연재를 계속하느라고 2022년에 연재 완료를 했다. 이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계산할 것인가, 2021년을 기준으로 3년 계산할 것인가,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계산할 것인가가 계약서에 써 있다고요. 그럼 계약서에서 그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건 계약의 어떤 중간 얘기들이죠. 근데 결국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시작에서 뭘 봐라? 이 작품 누구 거냐를 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 배분이나 2차 저작 따지시고, 그다음에 계약 언제 끝나느냐도 따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회사와 계속할 것인지, 이 회사가 되게 좋네요. 또 이 작품 가지고 또 한 3년 같이 합시다. 이럴 것인지. 다른 회사에서, 아유, 작가님, 이 작품 되게 좋은 작품이니까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모셔가고 싶은데, 이러면 또 계약할 것인지. 근데 이것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뭐가 생략돼 있을 것 같으세요? 계약 종료도 자기 작품일 때만 의미가 있다. 회사 작품이면 그냥 그 완성해 준 순간 끝이에요. 끝. 그럼 근로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노동 계약이 끝나는 거고요. 작품과 관련된 계약이 되려면 자기 작품이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작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출판 계약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작품이 내 저작권이 아니라 회사 저작권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돼요. 가령 내가 굉장히 초짜 작가인데 어쨌든 돈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다른 데서 내가 정식 출판 계약을 맺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 나도 어차피 습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습작을 하면 회사에서 자기들 걸로 쓰고 돈을 준다 그러네?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할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이 작품은 어디에다가 딴 데다가는 팔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는 뭔가 상품으로 쓰겠다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딴 데 가서도 이 작품은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사한테 팔지 뭐. 작품 자체를 회사한테 팔아버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작품은 작가님께 아니지만 저희 걸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걸로 게임을 만들 겁니다만 그래도 작가님은 유명한 작가니까 꼭 작가님 작품을 저희 회사 게임의 스토리로 쓰고 싶어요. 그 대신 돈은 엄청 드릴게요. 이러면 이 정도 돈이나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 대신 그러면 그 대신 이 작품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저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잘 안 가르쳐 주는 회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없는 작가님들은 자기가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 특강을 했고요. 이 긴급 특강의 내용을 많이들 숙지하시고 또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을 위한 긴급 특강입니다만, 요거는 다른 웹소설 콘텐츠 혹은 웹툰 콘텐츠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웹스토리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두루두루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긴급 특강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